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이 간 넘은 여성입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들이지만 누군가에게 한 번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딸이다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제가 8살 때 TV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라는 홍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어렸기에 아버지께 어려운 사람은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은 다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는 제대로 이해를 하지는 못했어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일회용품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셨고 아버지는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노동자셨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두 분의 사이는 좋으셨어요. 비록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셨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두 분에게 저 역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 3년 정도 지난 어느 여름날 저는 친구 집에 가고 있었어요. 당시 저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곳의 길은 마치 미로 같았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오토바이에 그만 치이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에 부딪혀 나가떨어진 저는 치아가 부서지고 여기저기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말았어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토바이에서 잠시 내려 저를 이리저리 보더니 걸을 수 있지라고 묻고는 얼른 올라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프기도 하고 정신도 없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들 중 저를 알아본 한 분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엉망이 돼서 돌아온 저를 보신 부모님은 매우 속상해 하셨지요. 평소에 큰 소리 한 번 내신 적 없던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며칠 동안 동네를 미친 듯이 뒤지고 다니셨어요. 어머니 역시 저만 보면 한숨을 쉬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골목길에 CCTV 같은 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뺑소니 친 사람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주말 오후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귀가 울린다고 해야 하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TV 볼륨을 아무리 올려도 잘 안 들리고 엄마 목소리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엄마 귀가 이상해. 소리가 웅웅거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급히 병원으로 향하셨지요. 당시 저희 집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 입구까지 엄마가 저를 들쳐업고 달려가 택시를 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택시를 처음 타봤어요. 그렇게 도착한 대학병원에서 저는 청각을 잃게 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시며 제 손을 움켜주셨어요. 어찌나 세게 움켜주시던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청각장애인이 되면서 부모님의 사이도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제 상황을 속상해하시던 어머니는 매일같이 술을 드셨지요. 언젠가 심각성을 눈치채신 아버지가 술병을 숨기면서 화도 내시고 달래도 보셨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날이 심각해져만 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13살이었어요. 아버지는 쉬는 날이면 저를 데리고 방방곡곡 유명한 병원을 찾으셨어요. 나중에는 무당이며 사찰이며 교회며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제 귀를 낫게 해주시겠다며 주변 사람들한테 돈도 많이 빌리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저는 저대로 상태가 진전이 없었고 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안 좋아지고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을 하러 가시고 저는 할 수 있는 집안일을 찾아서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심해지시면서 살림도 손에서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에게 시장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집 앞에 있는 시장을 지나쳐 버스를 타자고 하시더군요. 버스를 타고 30분 넘게 간 것 같아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저 어머니를 따라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어머니 뒤를 따라다니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혼자 시장 안을 헤매다가 인심 좋아 보이시는 떡집 아주머니를 발견했어요. 저는 손님들이 다 떠나기를 기다린 뒤 아주머니께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아주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시긴 하시는데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장애가 있다는 티를 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던지요. 저는 아주머니께 작은 목소리로 제가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시더니 안 됐다는 눈빛을 보이시곤 전화를 쓰게 해주셨어요. 문제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도 아빠가 받았는지 어쨌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난처해하자 아주머니는 무슨 상황인지 눈치를 채신 듯 번호를 달라고 하시더니 대신 걸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저 대신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해 주셨지요. 아주머니는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시더니 어디선가 김밥 한 줄과 요구르트 2개를 사다 주셨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목에 매달려 엉엉 울었어요. 아버지는 연신 떡집 아주머니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셨어요. 저도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몇 장 꺼내며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며 어려운 사람끼리 돕는 거지 뭘 이러냐고 얼른 내데리고 들어가시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아버지 손을 잡고 집에 들어선 저를 본 어머니는 깜짝 놀라신 눈치였어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 뒤에 숨었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뺨을 치셨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딸을 버릴 수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에게 어머니도 지지 않고 맞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께 연기하지 말라고 흔들어 깨웠지만 어머니는 쉽게 일어나시지 못했어요. 훗날 알게 된 사실로 어머니는 당시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셨대요. 그런데 집에 돈이 없으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신 거지요. 아버지는 오로지 저에게 매달리고 계셨고 어머니는 병을 앓고 계신 데다 우울증까지 겪고 계셨던 거지요.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헤어지자며 이혼 서류 한 장을 내밀고는 집을 나가셨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소식 한 번 없으시네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지방 어디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다고 하셨지만요. 아무튼 저는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사춘기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는 건 무척 고역스러운 일이었어요. 제가 듣지 못한다는 걸 눈치챈 몇몇 친구들이 저를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먹다 남은 우유곽을 던진 일도 있었어요. 제가 뒤를 돌아보자 너나 할 것 없이 웃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저 대신 나서주는 이가 없더군요. 그때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힘을 키워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몇 날 며칠 쏘가리를 하다가 아버지께 특수학교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에서의 생활은 정말이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귀만 들리지 않을 뿐인데 마치 저를 부족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학교를 다닐수록 오히려 주눅이 들더라고요. 저는 결국 아버지께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중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반드시 마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혼자서 공부하면서 수어도 배우고 검정고시도 통과하고 저는 내친김에 수능까지 준비하여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꼭 대학교에 가 아버지께 자랑거리가 되어드리고 싶었지요. 비록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법한 학교의 특수교육과에 입학했어요. 어머니가 떠나시고 거의 술을 입에 대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제 합격 소식을 들으시고는 소주를 드시면서 진한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합격한 대학교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청바지에 단정한 흰 셔츠를 입고 쭈뼛대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다가와서 뜬금없이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경영학과에 입학한 박기환이라면서 잘 지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혜연이에요. 청각장애인이에요. 라고 말했지요. 사실 언젠가부터 저는 자기소개를 할 때 꼭 청각장애인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상대가 나중에 알고선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당당하기 위해서였지요. 아무튼 제가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하자 그는 그저 그래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전혀 개의치 않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놀랐지요. 그와의 대화는 즐겁고 말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입모양에 신경 쓰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배려가 고마웠지요. 게다가 제가 가입한 수어 동아리에 그도 가입을 했더라고요. 자기도 수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길래 굳이 왜 배우려고 하냐고 묻자 조만간 꼭 필요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그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꾸준히 동아리에 나와 수어도 배우고 제가 참여하는 봉사활동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더라고요. 그의 그 성실함과 진정성에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지요. 그리고 1학기가 끝나갈 무렵 그는 저에게 제법 능숙해진 수어로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며 고백을 해왔지요. 그 이후로 우리는 다른 커플들처럼 평범한 보통의 연애를 시작했어요. 수어를 하기도 했고 필담을 나누기도 하면서 서로를 점점 알아갔어요. 중간에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다 오고 저 역시 해외에 봉사를 다녀오기도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그에 대한 제 마음은 더욱더 커져만 갔지요.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걱정도 커져만 갔어요. 이러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엄마도 나를 떠났는데. 그런 생각들 때문이었어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저희 어머니에 대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장애를 밝혔을 때처럼 남자친구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저희 어머니를 배려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다 듣고 난 후 그는 저에게 이제 그 상처를 자기가 보듬어주고 싶다면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저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낼 수 없었기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부모님께서 식사 초대를 하셨어요. 엄해 보이시는 아버님과 어디선가 뵌 듯한 낯익은 어머님 두 분이 저를 반겨주셨어요. 두 분은 저에 대해 이것저것 여쭤보셨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보청기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당황한 제 모습에 아버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제가 귀가 안 들려서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아버님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하면서 이제 그만 집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아니었기에 저는 고개를 떨구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뒤따라와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에게 괜찮다고 애써 웃어 보이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풀죽은 제 모습을 본 아버지는 절 토닥이시며 원래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다면서 너무 기죽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버지가 그 정도로 말씀하실 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별로 위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며칠 동안 집에만 머물렀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처럼 결혼이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면 날 버리고 떠난 어머니랑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눌러 담은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필담이 빼곡한 공책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편지와 상자를 아버님 앞으로 보냈습니다. 한 번만 시간을 들여 읽어주시면 저와 기환 씨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받아주시면 정말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될게요라고 덧붙였지요. 그리고는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열심히 사랑하자고 말이지요. 남자친구는 바로 답장을 해왔어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자고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 예전처럼 연애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게 흘렀는데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조금씩 조바심이 날 무렵 남자친구가 저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버님이 자기를 좀 만나고 싶다고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불편하면 거절해도 된다면서요. 저는 불편할 게 뭐 있어. 나도 아버님 뵙고 싶으니까 가자라고 말했지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집에 도착하자 아버님과 어머님은 일단 식사부터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는 식탁에서 꾸역꾸역 음식을 입에 넣고 있으니 왠지 모르게 서럽고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게다가 오빠도 저와 부모님 눈치를 보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워 죽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가방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오빠와 헤어지겠다고 적었지요. 오빠를 미워하지 마세요. 다 제 욕심이었습니다라고 덧붙였어요. 그렇게 작성한 쪽지를 슬며시 식탁에 올려두고 자리를 일어나는데 아버님이 어디 어른이 식사 중인데 마음대로 일어나냐며 고함을 치십니다. 저는 가지도 앉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제 앞으로 오시더니 어설픈 수화로 만나서 반갑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그제서야 노트를 꺼내시고는 이 양반은 진작에 인사부터 하지 애를 놀라게 하냐고 적으시더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엄마 지금 혜연이 보청기 껴서 다 들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민망한 듯 웃으시며 아니 아버지가 계속 저것만 연습하더니 막상 혜연이를 보니까 긴장을 했나 보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무슨 상황인가 얼떨떨해 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아버님은 우리 기환이를 잘 부탁한다며 식은 언제쯤 올릴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이 후식으로 떡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러고 보니 혜연이가 어렸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엄청 인자하신 떡집 아주머니가 도와줬었대요. 혹시 그거 엄마 아니에요? 라며 농담하듯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그럼 그때 그 씩씩한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된 거야 라며 신기해 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지요. 어머님은 그때 연락처라도 하나 받아놓을 거라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잘 크고 있는지 문득문득 생각이 났었다면서요. 저는 그동안 이 세상에 아버지 말고는 그 누구도 절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희 안부를 걱정해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동안 제 마음의 상처가 큰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축복 아래 기환 씨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만약 지금 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 혼자라는 생각에 외롭고 슬픈 분이 계시다면 제가 꼭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당신의 생각보다 당신은 훨씬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이지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하더니만 제가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친구 이야기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이제 30 좀 넘은 딸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마음으로 낳은 딸이지요. 딸은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숨길 수만 있다면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이제 곧 알려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딸의 친엄마는 제가 장언니라고 부르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장언니는 저에게 친언니와도 같은 존재였어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겠네요. 저는 시골의 가난한 집 7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입 하나 덜기 위해서 어머니는 제 나이 16에 서울 외삼촌 집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사촌 동생을 돌보고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식모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외숙모의 구박에 못 이겨 결국 그 집을 떠났습니다. 외숙모는 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아까워 꼭 밥에다 설익은 감자를 하나씩 섞어주었지요. 다른 가족들이 모두 김나는 하얀 밥을 먹을 때 퍽퍽한 노란 감자를 먹고 있는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이는 모를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집을 나오기는 했는데 주머니에는 돈도 별로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외삼촌께 사정하여 고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나 아버지 그 누구 하나 저를 반기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그 이후로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서울 가리봉동에서 소위 공순이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언젠가 못다한 배움을 끝마치겠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늦은 밤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일했습니다. 당시 사글세도 저에게는 부담이라서 저는 아주 작은 쪽방에서 다른 여공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언니는 그들 중 하나였지요. 당시 장언니는 저보다 6살 정도가 많았고 얼굴이 유난히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얼굴만 보면 꼭 부잣집 사모님 같았지요. 언니는 고향에 있는 오빠와 남동생 학비를 벌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언니는 번 돈의 대부분을 고향으로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장언니는 저를 보면 어린 시절 자기가 떠오른다며 저에게 참 잘해주었습니다. 어쩌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꼭 제 몫을 챙겨주었고 한 번은 주경야독하는 저를 위해 어디서 책을 가져다 준 적도 있지요. 제 옷이 낡고 해지면 고쳐주는 것도 언니였습니다. 팍팍한 서울살이에서 언니는 저에게 친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존재였지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제 나이가 22이 되었을 무렵 제게도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당시 제 유일한 낙 중에 하나는 쉬는 날 명동에 있는 음악다방에 가는 거였지요. 그곳에서 알게 된 DJ에게 저는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리석었지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었지요. 당시 저는 세상 물정에 눈이 어두워 저와 그 사람은 좋아하는 사이니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제 임신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작은 쪽방을 벗어나 그와 그의 어머니가 사는 반지하로 들어갔지요. 날이 갈수록 배가 점점 불러와 더 이상 잠자리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노골적으로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외박도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의 어머니 또한 저에게 매일같이 폭언을 퍼부으셨어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이라면서 툭하면 남의 애를 뵌 거 아니냐고 하셨지요. 남산만한 배를 붙잡고 밥상을 차려내면 걷어차기도 일쑤였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승호라는 이름이었지요. 그와 꼭 닮은 짙은 눈썹에 약간 까무잡잡한 우리 아기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우렁차게 울어대더라고요. 그도 어머님도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들 눈에 보이지 않게 팔다리나 몸을 때렸는데 나중에는 얼굴도 서슴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말 그대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꾹 참고 살았던 이유는 아들에게는 정말 잘했거든요. 자기 핏줄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을 무렵 장언니에게도 애인이 생겼더군요. 전당포를 한다는 그 사람은 인상이 후덕하고 말투가 느긋한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 역시 공장을 관둔다고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러면서 언니가 저희 집 근처로 올 테니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언니를 만나기 이틀 전 남편이 제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지요. 부어터진 입술을 하고 언니를 만나자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도대체 왜 이렇게 사냐고 울더라고요. 저랑 언니는 빵집에서 서로를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언니는 절 더 이상 그렇게 둘 수는 없다고 같이 언니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우리 승호는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자식이 애한테는 해코지 안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언니를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집에 도착하자 마침 집에 있던 형부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이내 제 얼굴을 보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놀라서 묻더라고요. 언니가 제 사정을 설명하자 형부는 일단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 형부가 아는 동생들이라며 장정 며칠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 아니나 다를까 그 남자가 저를 보자마자 욕지거리를 하더군요. 형부가 말조심하라며 기선 제압을 하자 바로 조용해졌지만요. 형부는 그에게 한 번만 더 저를 괴롭히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라면서 단단히 겁을 주곤 떠났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형부가 떠난 뒤 그와 어머님은 길길이 날뛰더군요. 저에겐 차마 입에도 못 담을 욕을 하시면서 이렇게 버티지 말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판국에 뭘 그렇게 미련이 남아서 이러냐며 제 몇 안 되는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어 현관 밖으로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럼 승호도 제게 달라고 했지만 우리 아들 핏줄을 네가 왜 데려가냐며 악을 쓰시대요. 결국 저는 그렇게 맨몸으로 쫓겨났어요. 몇 시간을 걷고 또 걸어 언니가 사는 집에 도착했지요. 나중엔 으은이 당시 임신 중이었던 언니는 형부에게 언니가 임신한 동안만 어쨌든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같이 살자고 몇 번이고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언니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수발을 들고 집안일을 거들었지요. 형부는 바쁜 사람이었지요. 몇 날 밤을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집에 왔다가 금방 다시 나가는 일도 많았네요. 아무튼 그해 겨울 언니는 딸을 낳았어요. 언니를 닮아 얼굴이 하얗고 동글동글한 아이였습니다. 형부는 아이에게 미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미진이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언니였어요. 원래도 몸이 약했던 언니는 미진이를 낳은 뒤 몇 날 며칠을 고생하다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이야 산후조리다 뭐다 많이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것도 없었고 웬일인지 언니의 부모님은 손녀를 보러 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형부가 언니에게 참 잘했다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자주 집을 비우기는 했지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부러울 만큼 형부는 언니도 아이도 예뻐했습니다. 집에 오는 날에는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지요. 저에게도 눈치 한번 주지 않고 잘해주셨거든요. 언니가 언젠가 되뇌이던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봄이 온 듯 곳곳에 새싹이 올라오던 무렵 형부가 이틀째 집에 오지 않았던 어느 날 누군가 현관을 발로 뻥뻥 차듯이 두들기더군요. 그 소리에 놀란 미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날카로운 목소리로 어떤 여자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문을 열으니 그 여자는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막거나 손 쓸 틈도 없이 그 여자는 언니의 뺨을 후려쳤어요. 언니는 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울고만 있더라고요. 저는 누군데 이러냐며 악을 썼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저에게 너는 전현 동생이냐면서 저도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언니가 걔는 우리 집 식모라며 막아서더군요. 그러자 그 여자는 꼴의 식모도 데리고 사냐면서 언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더군요. 그 여자는 당장 내 남편에게서 떨어지라면서 당장이라도 끌어내서 요절을 내고 싶지만 우리 양반이 하도 난리를 쳐서 이 정도로 하고 끝내는 줄 알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끝까지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 좋은 형부는 사실 유부남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부에게는 제법 큰 딸도 있었지요. 정언니는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형부와 살림을 차린 거였어요. 제가 왜 그랬냐고 언니에게 울면서 묻자 언니가 가족들에게 돈만 보내면서 사는 자기 인생이 너무 한심하고 슬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형부가 나타나 언니에게 너무 잘해주었대요. 그래서 언니도 자기의 모든 것을 형부에게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부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언니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고요. 형부는 언니가 아들만 낳으면 바로 이혼하고 언니랑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언니가 딸을 낳은 거지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그 이후로 며칠이 흘렀지만 형부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요. 생활은 자연스레 공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쑥대밭이 되어버린 집 한가운데는 언니가 남긴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세상살이가 힘들다며 미진이는 보육원에 맡길 테니 가끔 시간 되면 찾아가 달라는 내용이었지요. 저는 미친 여자처럼 동네를 뒤지며 언니와 미진이의 흔적을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언니가 적어놓은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행히 미진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보육원의 사정을 설명하고 미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전당포로 향했지요. 전당포에는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 전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에 혹시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냐 물었지만 어떤 정보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미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니 승호 생각도 나고 눈물만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그렇게 미진이는 제 딸이 되었습니다. 미진이를 키우는 동안 우리 승호는 어떻게 크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늘 가슴 한켠이 시리고 아팠습니다. 저를 쫓아낸 직후 뒷모습이라도 보려고 찾아갔었지만 이미 그와 그의 어머니는 승호를 데리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렸더군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미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다시 시작할 공부를 위해 16부터 길을 쓰고 모아두었던 돈을 다 털어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에 딸린 방에서 아이를 먹이고 키우며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린 여자가 하는 식당이라고 이상한 소문도 참 많이 났었지요. 하지만 한 곳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니 결국 주변에서들 알아주더라고요. 요즘에는 분점 내실 생각 없냐면서 전화도 종종 와요. 미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저에게 자기는 왜 아빠가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미진이에게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영리한 미진이는 제 거짓말을 눈치라도 챈 듯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아빠에 대해서 묻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춘기가 왔을 무렵 자기는 왜 저와 닮은 곳이 하나도 없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정언니나 형부에 대한 원망보다는 아이를 납득시킬 만한 대답을 못하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미진이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 만큼 성적도 좋았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대견하고 고맙고 정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승호 생각도 많이 났지요. 한 번은 딸이 자기는 엄마 없이는 못 산다며 고맙다고 하는데 눈물이 어찌나 나던지요. 미진이는 현재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는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만한 큰 기업에서 경제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무엇냐고 물으면 우리 미진이를 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제 자랑이고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미진이가 얼마 전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는 제 질문에 남자답고 자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청 공무원이라면서 지금은 할머니랑 둘이 산다고 덧붙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딸 그리고 사위 될 사람과 시할머니 이렇게 넷이 모이는 조촐한 자리였지요. 딸이 사준 연분홍 투피스를 입고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약간 상기된 표정의 미진이를 보고 있으니 남주기 너무 아까울 만큼 곱고 예쁘더라고요. 10분쯤 지났을 무렵 문이 열리면서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분과 훤칠한 총각이 들어오더군요. 그때부터 왜인지 제 심장은 당장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 두 사람이 너무 낯익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치맛단을 움켜쥐곤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인사를 나눴지요. 가는 귀가 먹었다는 할머니는 눈도 좋지 않으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저를 몰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우리 손주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만 몇 번이고 반복하셨어요. 그 시절 저를 내쫓던 어머님을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들 법도 한데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그저 내 아들 승호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운 마음이었지요. 엄마, 여기는 내 남자친구 승호 씨예요. 라고 소개하는 딸의 목소리에 제 심장은 발끝까지 추락하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승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씩씩하게 소개하는 그를 쳐다보았어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슬쩍슬쩍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조금씩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어쩐 일로 라고 묻자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는 얼마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원망하냐고 묻자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사정이 있으셨을 거라고 믿는다고 하는군요. 속 깊은 승호의 대답에 저는 큰 위안과 위로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당장 무릎이라도 꿇고 승호에게 난 널 버린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터져나오는 눈물을 억누를 수가 없었고 그런 저를 보며 미진이와 승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요. 당연히 저는 미진이와 승호의 결혼을 찬성하고 지지하고 축복해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승호 앞에 내가 너의 엄마라는 걸 밝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밝히게 된다면 자연히 미진이에게도 친엄마에 대해서 말해주어야겠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걸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괜히 아이들에게 큰 상처만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럼 승호는 영원히 엄마가 어찌됐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지요. 미진이 또한 영원히 친모인 정언니에 대해선 알지 못할 테고요. 정언니가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복잡한 밤입니다.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에 도움이 될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라디오를 자주 들었는데 요즘에는 여기서 사연 듣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아요. 저도 용기 내서 제가 겪은 사연 한번 공유해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들어주세요. 저에게는 현재 1년간 만나온 남자친구 희준 씨가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4살 많고 현재 모 문화센터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만나게 된 계기는 특별하지 않아요. 제가 그 문화센터의 회원이었거든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지요. 새벽 6시에 수영에 가면 생각보다 나이 지긋하신 어머님들이 많이 오세요. 저는 그중 유일한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강사인 오빠 입장에서도 눈에 띄었겠지요. 처음에는 회원과 강사로서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 따로 연락도 주고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결혼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대던 오빠와 달리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를 위해서였지요. 사실 제 나이 10살 때 엄마와 아빠는 이혼하셨어요. 동네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아빠가 그때 동네에 혼자 살던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그렇다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빠는 지금까지 소식 한 번 없으시고 양육비 한 번 보내주신 적도 없으세요. 게다가 아빠가 떠나신 직후 당시 엄마는 저를 데리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하시고 계셨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다나 봐요. 결국 올려줄 돈이 없었던 엄마는 저를 데리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만 했고 그 이후로 저를 데리고 숙식이 되는 식당에서 지내게 되셨지요. 아무튼 이렇게 짧게 줄여서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서름과 힘든 일을 겪어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시고 여태껏 힘들게 저를 위해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에 보답하고자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여담이지만 치과는 정말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을 때 무조건 치대를 가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치과를 개원하면 꼭 문턱이 낮아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치과를 차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지요. 그렇지만 막상 치대를 졸업하니 이제 개원하는 게 일이더라고요. 테이 닥터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또 너무 일에만 매달려 살아야 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집이 부유해서 혼자 병원을 차릴 형편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요즘 치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시설이나 환경을 갖춰놓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리저리 궁리하고 고민한 끝에 동기 2명과 동업하는 형태로 치과를 개원하기로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엄마도 의사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래도 겉모습도 많이 보지 않냐면서 외양과 설비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시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노후자금 탈탈 털어서 개원에 보태주셨지요. 사실 대학 졸업하면서 다시는 엄마한테 부담 주지 않겠다고 스스로 몇 번이고 결심을 했는데 또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니 얼마나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돈 받으면서 제가 엄마한테 약속을 드렸어요. 앞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벌건 제가 무조건 절반을 드리겠다고요. 그 이야기 하자마자 엄마는 펄쩍 뛰시면서 그럴 필요 없다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제가 일단 엄마 돈 다 갚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다 갚고 나더라도 한 달에 얼마씩 꼭 드리겠다고요. 이자라 생각하시고 그냥 받으시라 했어요. 엄마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 마음 편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이제부터는 돈으로 엄마를 풍족하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못하고 사신 거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누리시면서 사실 수 있게 말이지요. 그래서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지요. 무작정 결혼하기 싫다고 말하면 오빠가 행여나 이상한 오해할까 싶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오빠도 내 사정 알다시피 이제 막 병원을 개업했고 엄마한테 돈도 갚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엄마랑 시간을 보냈는데 집중하고 싶다고요. 오빠도 제가 수입의 일정 부분을 엄마한테 드리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반이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액수를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라더군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이내 그럴 수밖에 없는 제 이유에 수긍하곤 자기가 더 잘하겠다며 좋게 좋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다음 날 남자친구가 점심이나 같이 하자며 병원을 찾아왔어요. 다행히 예약 환자가 없어서 남자친구와 여유 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주저하더니 조심스레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결혼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남자친구가 엄마한테 돈 드리는 거랑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당장은 엄마와 병원 두 가지에만 신경 쓰기에도 벅차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빠랑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연애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 않냐? 하지만 결혼은 조절이라는 게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오빠는 정말 돈 들이는 것 때문에 제가 결혼을 주저하는 거면 자기가 그거 대해선 일체 반론하지 않겠으니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하루빨리 저와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고 싶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내친 김에 저는 결혼해서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모시고 사는 게 어려우면 혼자가 되는 엄마의 주변에다가 집을 얻고 싶다고요. 그러자 오빠의 표정이 좀 굳어지더라고요. 오빠도 내심 오빠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었나 봐요. 저도 물론 그 마음 이해는 하지만 제 코가 석자인 사정인지라 혼자 사시는 엄마 두고 양쪽 다 계신 오빠 부모님 모시고는 못 살 것 같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그러자 오빠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 집은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들어보니 오빠 말인즉슨 오빠가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오빠는 지금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오빠는 제가 알기로 월 250 정도 벌고 있는데 씀씀이가 아주 커요. 외제차를 리스로 몰고 신발은 카드 할부로 명품 사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그 점에 대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더니 이 정도도 안 하면 고객들이 자기에 대해서 신뢰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본인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오빠가 오빠 돈을 쓰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니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결혼하자고 하는 오빠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저 역시 오빠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도 없으면서 도움받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일단 월세로 오피스텔 하나 구해서 거기서 시작하자고 했지요. 오빠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어떻게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내심 제가 대출받기를 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은 척했어요. 저는 그리고 결혼 비용은 반반 부담하자고 말했어요. 최대한 검소하게 하자고요. 그러자 오빠가 한다는 말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 여자친구가 치과 의사라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묻더군요. 사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말 나온 김에 결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지요.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병원에 전화해 오늘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는 그럼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포기할 테니 대신 장남으로서 용돈 좀 많이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드리고 싶다고 하기에 그럼 그렇게 하자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럼 한 달에 300씩 양가 용돈으로 나가니까 우리 둘 다 열심히 벌어야겠다고 말하자 오빠는 왜 300이냐고 되묻더라고요. 왜 친정에다가도 150을 또 드리냐고 묻는 오빠한테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오빠 부모님한테만 용돈 드리냐고 물었지요. 사실 오빠 반응에 제가 순간 좀 발끈했어요. 그걸 눈치를 챈 건지 못 챈 건지 오빠는 아니 너가 버는 월급의 절반을 장모님한테 드릴 예정이라면서 용돈까지 굳이 드려야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내가 드리는 월급의 절반은 엄마한테 빌린 돈을 상환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처음부터 엄마 돈이라고 용돈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돈은 따로 드려야 한다고요. 그러자 오빠가 한다는 말이 어차피 월급의 절반을 드리면 혼자서 쓰기 넉넉하실 텐데 아파트 한 채 없이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그렇게까지 챙겨드려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 한구석이 싸해지더라고요. 모아둔 돈도 없는 사람이
용돈을 150만 원씩 드리자는 건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오빠한테 그럼 내 월급, 오빠 월급 서로 따로 관리하자고 했어요. 오빠가 시댁에 100만 원을 드리던 200만 원을 드리던 전 상관하지 않겠다고요. 대신 생활비만 한 달에 반만씩 부담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 경조사비나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그때그때 정확하게 반만 부담하자고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각자 알아서 하자고 말했어요. 사실 요즘은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들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물론 솔직히 저랑 오빠랑 둘의 수입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고 그걸로 행여나 오빠 기죽이는 일 없게 하려고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어쩌면 내가 부담이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오빠가 저희 엄마에게 드리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게 되니까 무조건 맞춰주고 이해해주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랑 나랑 돈에 대해서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으니 그렇게 하는 편이 좋겠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러자 오빠는 순간 버럭하면서 어떻게 부부 사이에 돈을 각자 관리하냐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거면 왜 결혼을 하냐고 결혼한 사이에서는 믿고 내 거라는 게 따로 없는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우리 엄마 용돈 주는 건 아까우면서 내 돈도 자기 돈이라고 한다는 게. 아무튼 일단은 머리도 너무 복잡하고 해서 오빠한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우리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말이지요. 생각이 복잡하니까 당분간은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러자 바로 전화가 왔는데 왠지 머리만 더 아파질 것 같아서 안 받았어요. 그러자 전화기에 말 그대로 불이 나게 계속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나도 받지 않다가 전화기가 잠잠해졌을 무렵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엄마한테 용돈 줄 생각도 없는 남자랑 결혼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요. 게다가 생각할수록 직장까지 불이 나게 쫓아와 내 시간 뺏고 돈 이야기만 하다 간 게 얄밉기도 하더라고요. 그러자 오빠가 집 앞으로 찾아와 자기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며 생각이 짧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께도 똑같이 용돈 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에 넘어가서 오빠를 받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는 저도 오빠가 너무 매달리니까 한번 믿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물론 오빠는 그 기회도 날려버렸지만요. 결국 우리는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는 전제하에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상견례 자리에서 이 결혼 못한다고 뛰쳐나왔어요. 일반적인 상견례 자리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중에 예비 시어머니, 그러니까 오빠의 어머니께서 하나둘씩 트집을 잡으시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저희가 월세로 살기로 한 것부터 문제를 삼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능력되면 대출받아 아파트 들어가면 좀 좋지 않냐면서 저를 흘겨보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런 건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알아서 계획하겠지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아니 대출받아서 아파트 사면 집값 오를 거고 그러면 재산되고 좋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은 한숨 끝에 그럼 제가 알아보겠다고 하자 하게 되면 명의는 오빠 명의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출을 받는데 왜 오빠 명의로 하나요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원래 큰 계약은 남자 이름으로 하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이가 없었는데 한술 더 떠서는 집안 경조사 날짜, 제사 날짜 적힌 종이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나도 이제 가족이니까 알아두라고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리 병원 일이 바빠도 거기 적힌 날짜는 잊지 말고 다 챙겨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예단 얘기가 나오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어이가 없어서 헛 웃음이 나오는데 일단 예단으로 1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막말로 오빠가 집을 해오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탄탄한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몇백짜리 밍크코트를 사주고 신우한테는 명품 가방 하나를 해주고 신우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부엌을 리모델링 해주고 침대를 바꿔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요구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 엄마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들 가진 유세 들어만 봤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이지요. 저 역시 도저히 짜증이 나서 엄마한테 일어나시라고 하고 저도 같이 일어나서 그냥 저 이 결혼 안 할게요. 이러고 나와버렸네요. 이튿날 오빠가 또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병원 앞 카페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카페로 가니 오빠와 함께 어머님도 나와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게 어제 일은 너도 실수한 거 알지라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하도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없던 일이다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벙찐 표정으로 어머님, 어제 제 얘기 못 들으셨냐고 저희 결혼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양쪽 집안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정신적인 면도 경제적인 면도 하나도 비슷한 구석이 없으니 앞으로 맞춰가며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했지요. 솔직히 이때는 저도 더 이상 예의 차리고 할 정신도 없었어요. 오빠한테도 터놓고 말했지요. 오빠도 정신 차리고 살아. 솔직히 오빠 나이가 지금 32인데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외제차 타고 할부로 명품 사고 할 때야 지금? 하루빨리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 150씩 드리고 살 거면 정신 차리고 알뜰살뜰하게 살라고 하자. 오빠는 저를 붙잡고는 자긴 나 없으면 못 산다면서 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오빠가 그저 나를 지갑이나 ATM 정도로만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어느 순간 또 제가 친정에 뭐 조금이라도 하면 노발대발 할 것 같고 저도 오빠 쪽에서 요구하는 거 다 해낼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서로 어울리는 짝 만나자고 뒤돌아섰어요. 뒤통수에는 오빠와 오빠의 엄마가 서로를 탓하며 왈가왈부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가 신경 쓸 바인가요? 그리고 헤어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우연히 그 사람의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저랑 헤어지기가 무섭게 오빠 어머님이 오빠를 결혼중매회 사에다가 등록했다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의사급 여자 아니면 안 만난다고 전에 만나던 여자도 치과 의사였다고 하더래요.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찾으면서 저랑 사귄 걸 마치 대단한 자랑거리냐 삼는다는 게 너무 웃기고 어이없더라고요. 결국에 그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직업을 사랑했던 건가 봐요. 결혼했다 이혼하는 것보다 이렇게 먼저 알게 돼서 헤어져서 100번 1000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당분간은 저도 병원이라고 엄마한테만 집중하면서 지내려고요. 언젠가 때가 되면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될 거라 믿으면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소고직 시어머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한 지 9년차 30대 후반 가정주부예요.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려면 저와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쫄딱 망했어요.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결국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시작한 첫 직장은 직원이 8명인 소기업이었고 그곳에서 저는 격리로 일했어요. 그 이후로도 직장만 조금씩 달라질 뿐 직업 자체가 크게 변하는 일은 없었네요. 생활이 나아지면 늦게라도 대학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부도 이후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신 아버지는 결국 2년 뒤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 역시 성취하는 몸으로 생활비라도 버시겠다며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시다 쓰러지셨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아버지 뒤를 따라가셨네요. 저는 순식간에 혼자가 되었어요. 비록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과 갈증은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좋은 강연이나 수업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여했어요. 그러다 하루는 벤처기업을 창업한 청년기업가의 강의를 듣게 되었지요. 지역구청에서 문화수업의 일환으로 온 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라는 다소 상투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눈빛과 위풍당당한 자세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2시간 남짓한 강연이 끝나고 인근 서점에 잠깐 들려서 책 구경을 하다 보니 허기가 지더라고요. 근처에서 간단히 욕이나 하고 갈까라는 생각에 근처 떡볶이집에 들렸어요. 그런데 좀 전까지 제 앞에서 강의를 하던 그 사람도 그곳에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우연에 반가운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사실 그는 제가 거기 있었는 줄도 몰랐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아는 척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그 사람을 누구냐는 표정으로 저를 보길래 좀 전에 강연 잘 들었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지요. 그러자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반가움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저에게 들어줘서 감사하다며 괜찮으시면 여기 앉으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의 첫 데이트나 마찬가지였네요.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 하버드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벤처기업을 창업한 청년기업인이었던 그는 자신만만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까지 갖추고 있었지요. 그를 만나본 제 친구들은 다 백마탄 왕자님이 따로 없다며 절 부러워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그의 완벽한 조건을 생각하다 보면 때로는 제 자신이 자꾸 초라하게만 느껴지기도 했었지요. 아무튼 한 번은 그런 그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는데 참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 가서 하버드까지 나올 정도면 집이 잘 사나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는 외도로 진작에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셨대요. 그 이후로 어머니가 식당에부터 건물 청소까지 안 해보신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로지 자기 하나 잘 키워보시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러다 보니 기대도 크시고 욕심도 많으시다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기대와 욕심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었지요. 그와 연인이 된 지 2년이 조금 지난 여름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라면 모르는 번호는 잘 받지 않는데 마침 기다리던 전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 조금은 쌀쌀맞은 목소리를 가지신 중년의 여인에게 걸려온 전화더라고요. 박성훈 여자친구 전화번호가 맞습니까? 라고 묻길래 누구시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나 박성훈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순간 깜짝 놀라고 긴장한 탓에 지금도 정확히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하던 일을 정리하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귀 밑에서 찰랑거리는 검은 단발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신 어머님은 한눈에 봐도 성격이 세고 깐깐하다는 느낌을 풍기셨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뭘 마시겠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종업원에게 커피 2잔을 주문하시더군요. 그리고 커피가 나오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아가씨,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할게요. 내 아들이지만 정말 멋있지요? 키 크고 인물 좋지, 학벌 좋지.
게다가 아들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런데 듣자 하니 아가씨는 대학도 못 나온 고졸의 격리라면서요. 사람이 매사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해요. 양심을 지켜야지요. 내가 더한 말은 하고 싶지 않네요. 이쯤이면 알아듣겠지요? 라고 말하시고는 결국은 우리 아들 옆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는데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군요. 사실 가끔 드라마처럼 어느 날 그 사람의 어머니가 나에게 돈봉투라도 던지시면서 헤어지라고 하시진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에 비해서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으니깐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 그런데 그 사람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냉랭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시면서 이런 게 사랑이라면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데 아가씨는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잘 알아들었다 믿고 갈게요. 우리 아들과의 관계는 제대로 정리해주세요라며 저에게 예의를 차리시며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 그제서야 제 앞에 놓인 현실이 좀 파악이 되더군요.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연락해 회사 근처 포장마차로 와달라고 했어요. 사실 그와 2년 가까이 만나오면서도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었고 솔직히 단 한 번도 잠자리조차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가 몇 번이고 원했었고 저 역시 그에게 저를 맡기고 싶은 순간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쉽게 허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이었다고 말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하지만 어머님을 만났던 그날만큼은 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기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닭발과 소주를 시켜놓고 한 잔 두 잔 홀짝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소주 한 병을 거의 다 끝냈을 무렵 그가 도착했어요.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본 그는 크게 놀랐는지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걱정과 염려가 담긴 그의 눈빛을 보니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 오늘은 같이 있고 싶다고 말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호텔로 향했고 저는 그에게 밤새도록 몇 번이고 위로를 받았네요. 비록 어머님이 헤어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나요? 어머님과의 만남 이후로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그와 만나고 있었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그의 회사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에게 조심스레 제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혹시 싫어할까봐 너무 무섭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는 정말 진심을 다해 삘듯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이튿날 그가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무섭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지만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님은 제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단 한 번의 한숨을 내쉬시는 것 말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희에게 아이 먼저 낳고 식을 올리도록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와 저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지요. 저는 어머님께 정말 감사하다며 잘하겠다고 눈물로 인사를 드렸고 어머님도 이제 내 식구라 생각할 테니 지난날 내가 너에게 했던 모진 소리는 잊어버려라 하시더라고요. 사실 현관문에 들어서기 전까지 어머님이 날 문전박대하시면 어쩌지 별의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는 제게 바깥 생활하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지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과 단둘이 살고 있었으니까 일단 분가하기 전까지는 그게 좋지 않겠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저는 사실 분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그런지 저는 집에 혼자 있는 게 쓸쓸하고 외로워서 싫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님만 괜찮으시면 여기서 애도 낳고 계속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의외라는 눈빛으로 절 보시더니 편할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저희 부부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건강한 공주님을 출산했어요. 남편 말이 제가 진통을 너무 오래 하고 힘들어하니까 어머님이 눈물을 보이시더래요. 힘들어서 어쩌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뭔가 찡하더라고요. 저는 막연히 어머님이 저를 안 좋아하시고 안 예뻐하신다고만 생각했었는데 회복실로 돌아온 저에게 어머님은 그저 고생했다며 수고했다며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얼마 뒤 결혼식도 올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성훈 씨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남들은 시어머니 모시고 어떻게 사냐면서 하루빨리 나와 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랑 사는 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전하신 성격은 아니셨지만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고 하시는 분도 아니셨어요. 다만 손녀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사랑을 쏟아주시더라고요. 딸아이를 출산하고 육아에 몰두했으면 하는 남편의 바람으로 회사를 관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순탄한 하루하루가 흘러가 어느덧 8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의 사업은 안정세에 들어섰고 딸아이도 벌써 9살이었지요. 하루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왠지 기분 나쁜 느낌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서 주저하고 있으니 어머님이 전화 안 받고 뭐 하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이상해요. 정말 찝찝한 기분이었거든요. 아무튼 주저하다 전화를 받았는데 저와 어머님은 큰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네요. 강남경찰서에서 걸려온 그 전화는 바로 남편 때문이었어요. 사실 요 근래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다 큰일 난다고 일 좀 줄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지만 남편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면서 이번 것만 따내면 정말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사도 걸러가면서 회사 일에 매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허무하게도 남편은 회사 사무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있었던 탓에 발견도 늦어 어떻게 손써볼 겨를도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근하게 내버려두지 말았어야 하는데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가볼 걸, 그때 전화라도 걸어볼 걸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니까 남편을 죽게 만든 게 나인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한번 그 생각에 도달하니까 머릿속이 터질 것 같이 괴로워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을 순간에 아무도 곁에 없었다는 잔인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손발만 덜덜 떨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으니 어머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를 흔드시더라고요. 저는 가까스로 어머님께 소식을 알렸고 어머님은 얘기를 듣자마자 졸도하셨어요. 결국 구급차를 불러 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셨어요. 남편이 잠들어 있는 병원이었지요. 그렇게 남편을 허망하게 보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온 집에서 어머님은 기력 없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차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죽을 끓여서 어머님 방으로 갔어요. 방문을 여니 액자 속 남편의 얼굴을 품에 안으시곤 오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식사 좀 하시라고 하자 저를 노려보시더니 대뜸 죽그릇을 내동댕이 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악다구니를 쓰셨어요. 네 남편 죽었는데 너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면서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네가 이 집구석에 들어와서 이 사태가 일어난 거라며 저를 방문 밖으로 밀어내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며칠이고 당하자 저도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현실이 버겁고 남편이 그립고 다행인 건 어머님이 손녀를 귀여워해 주셨으니까 손녀를 모른 척 하시진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수면제를 입안에 쏟아붓고 그렇게 긴 여행을 떠나려 했었네요. 흰 빛이 보이고 꿈인지 생신지 분간을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눈을 떠서 옆을 보니 제 딸과 어머님이 제 옆에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듣기로는 외출해서 돌아오셨던 어머님이 쓰러진 저를 발견하시곤 바로 구급차를 부르셨나 봐요. 병원에서 위세척을 했는데 음식물이 하나도 안 나와서 깜짝 놀랐다면서요. 그 당시 제가 열흘 가까이 거의 물밖에 못 삼켰었거든요. 정말 쌀 한 톨 먹는 것도
일만 하다 갑자기 떠난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과 딸을 위해서라도 제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하며 냈지요. 인근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시간이 나면 근처 식당에서 한두 시간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이 죽으면서 딸아이 앞으로 얼마간의 지분을 남겨주긴 했었지만 그건 딸아이 것이고 그걸로 당장의 생활을 꾸려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모처럼 밖에서 식사나 하자고 저를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나간 곳에는 웬 남자가 한 명 나와 있더라고요. 세무사라는 그 남자는 저처럼 아내랑 사별을 한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소개팅을 주선하신 거예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후다닥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지금 저를 쫓아내시려는 거냐고 묻자 너는 그렇게 좋은 남자 소개해줬으면 고맙습니다는 못할 망정 왜 승질이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언제 좋은 남자 소개해달라고 했냐고 하자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역성을 내시니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님과 딸은 백화점에 가고 저는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누가 현관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누르더라고요. 계속 틀려가면서요. 혹시 도둑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인터폰으로 현관을 내다보니 어머님이신 거예요. 놀라서 저는 문을 열어드리고는 왜 이렇게 틀리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만 계시고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머님께 가영이는 어디 있냐고 묻자 어머님이 가영이를 왜 나한테 묻니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은 정말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놀라서 어머님이 가셨던 백화점으로 뛰어가 그 일대를 샅샅이 뒤지니 다행히도 가영이가 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 앉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집에 와서도 한참이나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제가 가영이와 함께 집에 들어오자 어머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 없이 눈물만 흘리시고는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나 보다 짐작만 했을 뿐이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더 빨리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말이에요. 며칠 뒤 집안 청소를 하다가 저는 어머님 방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어머님의 진단서와 약봉투였지요. 얼마 전부터 뭘 챙겨 드시길래 뭐냐고 여쭈니 영양제라고 하셨었는데 진단서를 보니 노인 성치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동안 보이신 이상한 행동들은 어머님의 치매 증상이었던 거지요. 그저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어머님의 변화도 빨리 눈치채지 못했던 제 자신이 어찌나 바보 같고 속상하던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 사실을 저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셨는지 그 약봉지를 옷장 바닥 구석에 밀어넣어 숨겨두셨더라고요. 어머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자 저도 그 자리에 다시 넣어놓고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저희 연극이 시작되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별일 없으신가 하고 어머님 방에 갔더니 소변으로 이불이 흥건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시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 쏟으셨어요? 라고 말하곤 조용히 그 이불을 가지고 나와 세탁기에 넣었어요. 돌아가는 세탁기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네요. 그리고 이튿날 어머님은 어디서 구하신 건지 여러 개의 결혼회사 전단지를 꺼내어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어머님, 남자친구 필요하세요? 하고 여쭙자 내가 아니고 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더러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이 집 나가라고 그러시더군요. 제가 도대체 왜 저를 못 내쫓아서 안달이시냐고 그러자 만사 귀찮으니까 너도 가영이도 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곤 아무데도 안 갈 거라고 여기서 천년만년 어머님이랑 살 거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어머님이 또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하시면 저도 이제 동네 할아버지들 다 모시고 올 거라고요. 어머님은 그제서야 흐느끼시며 내가 치매라는데
더 아파지면 네가 힘들어서 안 된다고. 너 내보내고 요양원에 가려고 하니까 가영이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시더군요. 내가 그동안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너를 붙잡으냐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어머님이 친정어머니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런 약한 말씀은 하지 마시라며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더군요. 한 번은 어머님이 방에 계신 걸 확인하곤 안심하고 부엌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더라고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어머님을 찾기 위해 무작정 대문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동네를 샅샅이 살폈으나 찾을 수가 없었지요. 평소에 아들 보러 가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기에 혹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 계신가 싶어 가보니 버스비가 없다고 승차를 거절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하루는 갑자기 가만히 있는 장롱이 빙글빙글 돌아서 어지러워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가만히 있는 장롱이 돌겠냐며 함께 장롱을 만져보고 어머님을 장롱에 기대어 서보기도 했지만 도저히 믿지를 못하시더군요. 저에게 장롱 좀 못 돌게 하라고 조르기 시작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저 장롱을 가지고 이리저리 말 그대로 생쇼를 해가며 어머님이 포기하실 때까지 기다릴 뿐이었어요. 점점 어머님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하루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조심스레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어머님의 딸이었지요. 사실 남편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어머님이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돈을 들고 남자랑 야반도주를 했다라고만 들었던 그 누나였어요. 건너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유산이 탐나서 온 것 같다고 동네 이웃들이 수근거리더군요. 신우는 어머님은 요양원에 모시고 이 집은 팔아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친딸이 나타나서 저러니 제가 뭐라고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어머님께 자주 찾아뵙겠다 말씀드렸지요.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제게 내 생각은 하지 말고 네 인생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저희를 보며 신우는 엄마도 적당히 하라며 요양원 가면 밥도 잘 주고 사람들도 잘해준다는데 뭐가 걱정이냐면서 빈정거리더라고요. 자기 남동생이 죽었을 때도 콧배기도 안 비치더니 아파트 판돈 챙기려고 나타난 신우가 정말이지 인간이 맞나 싶더군요. 어머님은 신우에게 이런저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돌아 누워 계신 어머님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곤 울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지요. 그렇겠지요. 거의 10년도 넘게 연락도 없던 딸이 오자마자 엄마 어떠냐고 묻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 보낼 궁리만 한다는 현실이 얼마나 서글프셨겠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어머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불러내시고는 얼른 어디 좀 다녀오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 곳은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다 준비해 두었다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켜서 저희를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아파트 명의를 양도해 주시려고 하시더군요. 이 아파트가 그래도 재개발 호재도 있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어찌됐건 저는 못 받는다고 제가 한사코 사양하자 내 정신이 맑을 때 너한테 주려고 하니까 받아서 가영이 키우는데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신호가 쫓아오기 전에 끝내자면서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서두르시는 어머님을 보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님은 이거 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새 인생 살라고 또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명의 이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한숨 돌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왔더라고요. 신우는 어머님께 얼른 짐 싸라고 다그치면서 자기가 좋은 요양원 다 알아놨다면서 아파트 문서는 어디 있냐고 내놓으라고 이리저리 난리더군요. 묵묵히 짐을 싸시는 어머님을 보니 더 이상 가만히 봐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신우 앞을 막아서곤 신우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어머님한테도 짐 싸지 마시라고 했지요. 어머님이란 저 친모녀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신다고요. 어머님 절대 아무데도 못 가신다고 안 보낼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효분한 내라며 비아냥거리면서 어머님을 째려보더군요.
빨리 짐만 싸고 뭐하냐고 어머님을 재촉하자 어머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보곤 폭발한 저는 결국 신우에게 너는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 동생 죽었을 때도 코빼기도 안 비치던 년이 이제 와서 어머님 고려장 시키려고 그러니? 경찰 부르기 전에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신우는 욕을 하면서 일단 나가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껴안고는 어머님 저 두고 아무데도 가지 마시라고 저랑 같이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아달라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 없는데 이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그 이후로 일주일 정도 지났네요. 신우는 요즘도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가기도 하고 전화로 온갖 개소리를 하기도 하고 혼자 바빠요. 하지만 저와 어머님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하고 평화롭네요. 평소에도 유튜브에서 사연 듣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님, 이것도 듣고 계신가요? 어머님,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들으면 서운하실지도 모르지만 지금 제 친정엄마는 어머님이나 마찬가지세요. 제 힘 닿는 데까지 효도하며 모실게요. 사랑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안 막내 아들 꼬셔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느 때부터 저를 징하게 괴롭히신 시어머니께 시원하게 저지른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차 된 30대 여자예요. 저는 전문대를 졸업한 뒤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남편은 학원에서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지만 눈치가 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남한테 싫은 소리를 제대로 못해요. 결혼할 때도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는데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하면 한숨만 나오네요. 처음에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 부모님과 만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주변에도 결혼하기 전부터 남자 쪽 집에 드나드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게 조금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 역시 결혼할 사이가 아니면 부디 서로의 집에 드나들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부모님께서 저를 궁금해 하신다며 인사 한번 와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부탁을 모른 척하기가 어려워 꽤 값나가는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남편 집에 찾아갔네요. 하지만 도착하니 어머님께서는 오느라 수고 많았다라는 말씀 대신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기다리다 굶어 죽는 줄 알았다고 한참을 투덜거리시더라고요. 거기서 이미 김새고 기분도 팍상했지만 저녁을 평소에 일찍 드시나 보다 생각하고 죄송하다 말씀드렸죠. 참고로 그때 6시 반이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아무튼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식탁에 앉은 저는 또 한 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식탁에는 누가 봐도 평소에 드시던 반찬 몇 가지와 누른밥 그리고 된장국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눈치라고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남편은 제가 사온 한우를 가리키며 이거 구워 먹으면 되겠다며 실실 웃더라고요. 하지만 대번에 어머님은 있는 거랑 먹어도 충분한데 뭐하러 고기를 굽냐면서 대충 먹고 치우자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서운한지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간신히 눈물을 삼키며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얼렁뚱땅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 어머님은 제가 사온 과일 바구니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시며 뭐하러 바구니에 담긴 과일을 사왔냐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를 하나 꺼내 과도와 함께 제 손에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대학도 못 나오고 머리가 안 좋으면 과일이라도 잘 깎아야 어른들한테 이쁨 받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제 귀를 의심하며 네?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얘는 농담도 못 알아듣고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니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웃으면서 저에게 어머님이 원래 장난이 심하다고 그러더군요. 저를 무시하는 게 역력한 어머님의 말투와 행동 때문에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을 나오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때만 해도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결혼 생활을 이어올 필요도 없었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한동안 시댁에서는 저에게 오라가라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20대 후반에 만난 저희는 어느샌가 30을 넘겼고 30이 넘어가자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언제쯤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인사 겸 바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견례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시부모님 일정에 맞춰주신다고 하셔서 남편에게 시부모님과 상의해서 적당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일시와 장소를 정했는데 상견례를 사흘 앞두고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시간 변경을 원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기를 주말에는 보통 아침을 늦게 드신다면서 3시쯤 점심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황당해 하셨지만 크게 티내지 않으시고 알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상견례 바로 전날 이번에는 날짜 변경을 원하시더군요. 이유는 어머님이 친구분들하고 골프 약속이 있던 걸 깜빡하셨다면서요. 이번만큼은 저희 부모님도 단단히 언짢아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도대체 그 집에서 너랑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무례하게 굴 수 있는 거냐며 길게 볼 필요도 없다고 이런 결혼은 구태여 할 이유가 없다며 분노하셨어요. 저 역시 어느 정도는 동감하는 바였지요. 하지만 차마 당장 남편한테 헤어지자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남편과 둘이 지낼 때는 큰 다툼도 없었고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저는 서러운 마음과 화를 삭히며 남편에게 이 사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부모님이 일부러 그러셨겠냐면서 저와 저희 부모님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어머님이 친구분들과도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족과도 만날 수 있으니 모든 게 좋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 기분은 안 생각하냐고 하자 그것도 다 생각하시기 나름이라면서 당일 갑자기 취소하신 것도 아니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식으로는 결혼 못하겠다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뜩이나 친정 부모님은 이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결혼인데 저까지 안 하겠다고 나섰다간 괜히 일만 더 커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서 정말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저런 불안감에 제 속은 타들어만 갔고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조바심을 내며 전전긍긍하던 그 무렵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아버님께서는 남편 편으로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며 미안하다고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정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연락을 받으니 작은 승리라도 거둔 듯이 묘한 기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지셨기에 간신히 상견례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일하는 학원 학생들의 시험 일정 때문에 남편은 도무지 주말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장 눈치도 보인다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일하는 회사 근처의 한정식집에서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동안 별다른 탈 없이 일이 진행되었어요. 결혼식도 무사히 잘 치렀고요. 다만 시국인지라 신혼여행은 멀리 가지 못하고 가까운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이바지 음식으로 과일 2종류,
한우 최상급 갈비에 생선과 전통술, 그리고 산삼 세트 등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시댁에 밉보이지 말라고 이바지에 엄청 신경을 써주셨거든요. 아무래도 고이길은 외동딸을 시집 보내려니 더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에 도착했더니 신혼의 식구들이 총출동해 왔더라고요. 반가운 마음보다는 내가 이바지 음식을 어떻게 해왔는지 보러 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스쳤어요. 그리곤 제가 해온 이바지 음식을 보곤 벌어진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온 가족이 모였으니까 솜씨 발휘를 해보시겠다고 하시곤 그날 저녁에 이바지로 가져간 한우갈비로 갈비탕을 끓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식탁에 차려진 걸 보니 모든 식구들의 국그릇에는 갈비가 넘쳐나도록 한가득인데 제 국그릇에는 큰 뼈에 살 조금 붙은 거 달랑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귓속말로 내 건 고기가 너무 없어. 나도 고기 좋아하는데? 라고 하자 눈치 없는 남편은 엄마 왜 희진이 건 고기가 이렇게 없어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희진이가 식탐이 있네라며 가서 더 가져다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우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낄낄거리고요. 남편은 이번엔 저를 보면서 엄마가 갈비탕 푸면서 양 조절을 잘못했나 봐. 근데 희진이 너도 우리 엄마 민망하게 뭘 그런 걸 얘기를 하고 그래. 알아서 가져다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눈치 없는 말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저는 왕같을 며느리가 돼버렸어요. 사실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어머님의 끔찍한 막내 아들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면 저도 이 집의 식구가 되는 거니까 조금은 저를 달리 대해주지 않으실까 기대했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거지요. 제 희망과는 달리 결혼 후에도 저를 안 이꼽게 생각하시는 어머님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수위가 높아져만 갔어요. 게다가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남편 말이 남편 가족들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두 모여서 저녁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얘기 안 했냐고 묻자 결혼 전에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니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댁에 가는데 갈 때마다 음식으로 사람을 서럽게 하시더군요. 일단은 항상 남은 찬밥은 무조건 제 앞에, 맛있는 반찬은 저와 가장 먼 곳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싶으면 무조건 냉장고 제일 안쪽에 숨겨놓는 식으로 저를 차별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저를 대하시니 저와 어머님의 사이도 나아질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어머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신세대 시어머니라면서 며느리 고생 안 시킨다고 하시며 가족들이 먹은 설거지는 시어머니 본인이 설거지를 할 것이니 저에게는 요리가 끝난 후에 나와 있는 설거지들을 먼저 끝내놓고 밥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리하고 난 뒤 설거지가 은근히 많잖아요. 자잘한 도구들부터 냄비, 후라이팬, 도마까지 크기도 크고 아무리 설거지를 서둘러서 해도 다 끝내고 식탁에 앉으면 식구들은 이미 식사를 거의 다 마친 후였지요. 눈치 없는 남편은 처음에는 왜 먹고 하지? 라고 말이라도 하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님께서 가족들이 계란찜 긁어먹고 밑에 거의 찌끄러기만 남은 그릇에다 제 밥을 퍼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날은 서러워서 참고 어찌할 새도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원래 그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서 신경 써준 건데 뭘 울고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남편도 어머님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는 어머님께서 집에 선물로 조기가 들어왔다면서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계란찜 사건 이후로 한동안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안 가고 뻗팅겼었는데 저는 그럴 명분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도착하니까 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오늘은 너도 왔니? 라면 안 쳐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저는 어머님이 왜
난처해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으니 어머님, 아버님, 남편은 물론 신혼의 애들까지 앞앞이 다 조기가 한 마리씩 올라가 있는데 제 거 앞에만 고등어 한 마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6개월 전부터 냉동실에 있던 제가 아는 그 고등어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안 버리시냐고 묻자 그래도 일단 두면 누가 먹어도 먹지 않겠냐고 하시더니 그게 저였더라고요. 어머님 머릿속에서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식구가 아니라 그냥 잠만처리 반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식탁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속에서 스멀스멀 화가 올라오고 서럽고 오만 잡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냉랭한 목소리로 어머님, 저만 왜 고등어예요? 라고 묻자 얼굴색 하나 안 변하시면서 여자한테 등푸른 생선이 좋다잖니? 그래서 신경 써준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원래도 조기보다 고등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 앞에 놓인 조기를 가지고 오면서 남편한테 제 고등어를 줘버렸어요. 눈치 없는 남편은 어머님과 제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고등어를 어찌나 맛있게 발라먹던지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님 얼굴만 울그락불그락 신우들도 저를 어찌나 째려보던지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못 먹는 음식이 있다는 걸 남편에게 들으셨나 봐요. 남편, 딴에는 이제 절 신경 써준다고 어머님께 이런 음식은 피해달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그걸 역으로 이용하십니다. 일단 저는 어린 시절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코다리하고 장어는 잘 먹지를 못해요. 어린 시절 코다리를 먹다 목에 큰 가시가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어는 난생 처음으로 장어를 먹으러 갔던 날 불판에서 꼬리가 꿈틀거리는 걸 봤거든요. 두 경험 다 제가 꽤 어렸을 때라서 지금은 별일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먹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 두 가지 음식들을 먹이지 못해 안달이십니다. 얼마 전에는 제 생일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돌아온 생일이라서 남편과 좋은 곳에 가서 오붓하게 식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밥을 사주고 싶으시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 생일이라고 전화 주셨구나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미웠던 마음도 좀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장어를 못 먹는 걸 아시면서도 어머님은 굳이 장어집에 가자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희진이 장어 못 먹는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뜻 듣자 하니 요즘 아버님도 기력이 딸리시니 몸보신을 해드려야 해서 그런다고 정모하면 희진이는 다른 거 시켜 먹으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예약까지 했다고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 식성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어머님의 행동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어요. 저희 집에서 하루는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는데 또 장어를 사오신 거예요. 제가 못 먹는 걸 아시면서 계속 한번 먹어보라고 어른이 왜 편식을 하냐면서 자꾸 먹어보라고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못 먹겠다고 하자 넌 도대체 뭘 그리 못 먹는 게 많냐면서 저처럼 까다롭고 예민한 애는 처음 본다고 핀잔을 주시더군요. 몇 주 후에는 저희 먹으라고 코다리 조림을 잔뜩 해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이 해다 주신 음식인데 버릴 수도 없고 고역스럽게 먹고 있으니 남편이 어머님께 한마디 하더라고요. 눈치코치 없는 남편이 봐도 이상스러울 만큼 어머님은 제가 못 먹는 음식에 집착하고 계셨어요. 한 번은 어머님이 제 앞접시에 코다리 조림을 가득 담아주시자 남편이 흰 낚아채서는 냄비에다 쏟아붓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시면서 일부러 많이 준 건데 왜 안 먹냐고 먹는 버릇을 들여야 할 거 아니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말 남이 들으면 너무 유치하겠지만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정말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정말 욕먹지 않을 만큼만 내 할도리만 하자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네요. 그리고 근래에는 또 저를 미워하시는 패턴을 바꾸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맛있는 건 못 먹게 하기였다면 얼마 전까지는 못 먹는 거 강요해서 먹이기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뭐 좀 먹는다 싶으면 방해하기에 꽂히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식탁에 갈비찜이 있고 제가 그걸 좀 맛있게 먹고 있으면 갑자기 저한테 이 김치 좀 먹어보라면서 김치가 맛있다고 제 앞에 막 김치를 들이미세요. 근래에는 저한테 정말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냉랭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한우를 구워서 맛있게 먹고 있으면 파무침 좀 먹어보라며 갑자기 파무침을 들이대시고요. 자꾸 밥상머리에서 먹는 걸로 서럽게 하시니까 어디다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고 저는 결국 모든 걸 다 터뜨려 버렸어요. 집에 맛있는 간장게장이 들어왔다며 밥 먹으러 가자는 남편 손에 이끌려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날도 저는 오자마자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가족들이 밥을 반 이상 먹었을 즈음에나 겨우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저에게 누룽지 모아서 꽉꽉 담은 그것도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밥을 들이미시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게장을 하나 집어드니 어머님 젓가락으로 제 젓가락을 탁 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남편이 대충 먹은 게껍데기를 끌어다 주며 여기 살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것부터 발라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는지 한마디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뭐라도 한마디 말하면 제가 또 화낼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벌떡 일어나 찬밥을 싱크대에 버리고 게장 그릇도 가져다 부어버렸어요. 곧바로 겉옷과 가방을 챙겨 나가려 하니 뒤에서 어머님이 뭐 저런 게 다 있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저도 이번엔 한마디도 쥐지 않고 쏘아붙였어요. 저도 저희 집 귀한 딸이라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을 거니까 그 아까운 찬밥, 게딱지 어머님이나 실컷 처좀 쓰세요. 라고 소리를 쳐버렸죠. 헐레벌떡 뒤따라 나오려는 남편에게 나 쫓아오면 너네 엄마가 나 죽이려 들 거니까 그냥 너는 앞으로 혼자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처먹고 살아. 라고 소리쳤어요.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문자를 해오셨더라고요. 자기한테는 무뚝뚝한 아들이 저한테만 다정하니 셈이 났던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음식 가지고 널 차별하고 그런 적은 없다면서 다 악의는 없었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고 하시더군요. 사과인지 뭔지 알 수 없는 문자에 기분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찝찝해졌지만 그래도 일단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나가 역시나더라고요. 하지만 집얼은 어디 가나요? 정확히 3주 만에 어머님은 또 먹는 걸로 사람 눈물 나게 하시더라고요. 남편 생일이라고 어머님이 미역국 끓여주신다고 주말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가기 싫었는데 남편이 자기 체면도 있는데 그냥 가서 밥만 먹고 오자고 통사정을 해서 억지로 가게 됐네요. 혹시 몰라서 저는 집에서 열심히 불고기랑 잡채를 만들어서 도시락통에 담았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자마자 불이 나게 음식 준비하고 차리고 설거지하고 자리에 앉으니 가족들 대부분은 식사를 마친 상황이었어요. 생일상 메뉴는 소고기 미역국이었지만 고기 부스러기도 겨우 보이는 미역국을 떠주시더라고요. 찌꺼기만 남은 잡채와 불고기도 잔반 처리반인 제 담당인 것 마냥 제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어머님, 아버님, 남편 그리고 신우들 보란 듯이 제 도시락통을 꺼내서 펼쳤어요. 냄새를 맡았는지 신우네 애들이 젓가락을 가지고 오길래 어머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 젓가락으로 탁탁 치면서 막았습니다. 그러곤 제 앞에 남아있던 찌끄레기 음식을 주며 아직 여기 먹을 거 많으니까 이거 먼저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차시며 진짜 너 치사하게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요? 저 어머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한 건데요. 어머님도 제가 저번에 게장 먹으려고 했을 때 그러셨잖아요? 라고 되받아쳤지요. 그러곤 얼마 뒤 대망의 첫 명절이 왔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는 저를 불렀고
저는 보란 듯이 샌드위치랑 커피를 사들고 갔어요. 어머님이 전부처럼 뭐해라 할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 조상님들인데 얼른 어머님 따라서 음식하라고 다그쳤어요. 어머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보시면서 넌 이 집 식구 아니냐면서 너도 하라고 채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 집 식구예요? 저는 이 집 식구들 먹을 때처럼 따뜻한 밥에 제대로 된 북한 그릇 받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저 먹을 거 사왔으니까요. 라고 말하곤 보란 듯이 샌드위치랑 커피를 먹었네요. 그리고는 점심때가 됐을 무렵 친정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아니 뒷정리는 누가 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사람이 해야지요. 제가 먹은 건 다 정리했어요. 그나저나 저 없을 때는 누가 했어요? 그 사람이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저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버벅거리지도 않고 대사 외운 것처럼 술술 의고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먹는 걸로 서운한 적이 없었다고요. 저희 집에서 이 사람한테 누룽지 모은 밥그릇 주시면 좋으시겠어요? 장인장모가 먹다 남은 그릇에 밥 퍼주면 좋으시겠냐고 따져 물었지요. 그것뿐인가요? 외식이라도 하면 저는 신우 애들 먹는 고기까지 구워대느라 팔이 빠질 것 같았다고요. 그래도 어머님은 고기 익는 족족이 신우랑 남편 먹이느라 정신 없으셨죠. 게다가 정작 제가 못 먹는다는 코다리 조림이란 장어는 왜 맨날 그렇게 못 먹이셔서 안달이셨냐고요. 왜 먹는 걸로 치사하게 사람을 괴롭히시냐고 미친 듯이 숨도 안 쉬고 다다다다 쏴댔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도 저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어머님 나이 드시면 제 밥 얻어 드시지 누구 밥 얻어 드실 것 같으시냐고요. 제가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거랑 똑같이 해드려도 괜찮으시겠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어버버버 대답도 제대로 못하시곤 벙쪄 계시더군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뒤로하고 남편한테도 대놓고 말했어요. 너가 빙신마냥 중간에서 말도 똑바로 못하고 주는 대로 처먹기가 바쁘니까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도 모르는 거라고. 난 네 길로 친정 가서 안 올 거니까 날 따라오던지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가 주는 밥이나 낼름낼름 참새새끼 마냥 받아먹고 살던지 알아서 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2달이 넘도록 남편과 저는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는 안 하시고 가끔 남편에게 문자로 상황을 살피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 절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인지 다시 몸무게도 오르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과 저 그리고 남편 사이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면 또 사연 전하러 올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